밤 비행기의 먼지바람을 헤치고 집으로 돌아온 송하은은 첫눈에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거실에는 평소처럼 그녀를 위해 켜져 있던 따스한 노란빛 조명이 없었다. 강아지처럼 달려들어 그녀의 모든 짐을 받아주던 남자도 없었다. 그와 7년 동안 사랑했던 연인 강민준이. 그는 지금 홀로 소파의 그림자 속에 고요히 앉아 있었다. 불을 켜지 않아 창밖 도시의 불빛공에만이 그의 뚜렷한 옆 얼굴에 어슴푸레한 그림자를 드리울 뿐이었다. 예전에 그는 이렇지 않았다. 그는 늘 그녀에게 찰싹 달라붙어 있었다. 미리 슬리퍼를 준비해두고 출장의 모든 세세한 부분을 캐물었으며 그녀가 남자 거래처 사람과 말을 조금만 더 해도 하루 종일 시무룩해 했다. 그는 술기운을 빌려 그녀를 안고 평생 그녀 외에는 아무도 아내로 맞지 않겠노라고 귓가에 몇 번이고 속삭이곤 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저 그렇게 앉아 있었다. 생명 없는 조각상처럼 고요했고 시선은 공허하게 한 곳에 머물러 있었다. 그녀는 하이힐을 벗어 던지고 맨발로 차가운 마룻바닥을 밟으며 그에게 다가갔다. 왜 불 안 켰어? 무슨 일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고 알아차리기 힘든 피로감이 섞여 있었다.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그는 굳어진 목을 천천히 움직여 시선을 허공에서 거두어 그녀의 얼굴에 닿게 했다. 억지로 미소 지었지만 그것은 미소라기보다는 일그러진 표정에 가까웠다. 아니, 사실 걱정이 없었을 리 만무했다. 다만 그를 위해 매달리고 그를 위해 7년 동안 아파했던 그 마음이 드디어 죽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캐물을 힘이 없는 듯 그저 자신의 관찰이 민준의 변덕스러운 기분 탓이라 결론 내렸다. 알겠어. 억지로 말하라고 안 할게.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고 목소리에는 달래는 듯한 부드러움이 배어 있었다. 혹시라도 불편한 게 있으면 나한테 말해줘.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말을 마치고 그녀는 값비싼 핸드백에서 벨벳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새 시계가 들어있었다. 어둑한 불빛 아래에서도 차갑고 값비싼 광채를 뿜어냈다. 네 선물이야. 그녀의 얼굴에는 은은하고 능숙한 미소가 떠올렸다. 나는 조금 멍해져서 무의식적으로 물었다. 왜?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이야? 이번에 아주 얌전했으니까.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마치 잘 행동한 부하 직원을 칭찬하는 듯한 어조였다. 얌전했다는 그 말을 듣자 나는 잠시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예전 출장길에서 나의 마음은 마치 보이지 않는 실에 묶인 듯 그 실의 다른 한쪽 끝은 늘 그녀에게 닿아 있었다.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댔다. 호텔에 도착했어. 모든 일은 순조로워. 처음에는 그녀도 인내심을 갖고 몇 마디 대답해 주었지만 횟수가 많아질수록 전화 너머에서는 점점 더 명백한 불쾌함만이 남았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이것이 그녀를 사랑하는 방식이자 그녀의 안녕을 확인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고집스럽게 믿었다. 나중에는 그녀가 아예 전화를 끊임없이 중얼거릴 끊거나 받자 많은 일이 다반사였다. 전화가 끊길 때마다 내 가슴 속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고 그리고는 곧바로 그녀의 절친에게 전화했다. 하은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 나 전화를 안 받아. 만약 절친도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면 나는 뜨거운 솥 위를 오가는 개미처럼 안절부절 못하며 심지어는 정말로 경찰에 신고할 생각까지 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는 수없이 싸웠다. 그녀는 내 코앞에 대고 죽기 살기로 소리 질렀다. 너 왜 이렇게 신경질적이야? 내가 3살짜리 애도 아니고 나도 얼굴이 붉어진 채 억울하게 되받아쳤다.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 이번에 내가 얌전했던 것은 마침내 자제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 아니었다. 지난주 내가 전화를 걸기 직전 나는 우연히 그녀의 비서
이준혁의 아사넷을 보게 되었다. 배경은 아이슬란드였는지 노르웨이였는지 아무튼 머나먼 북극권이었다. 밤하늘은 깊고 어두운 남색이었고 거대한 초록색 오로라가 비단처럼 춤을 추고 있었다. 아래에는 눈밭이 낮게 깔려 있었다. 그녀는 눈밭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들어 이준혁을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녹아내릴 듯한 깊은 애정이 가득했다. 사진의 캡션은 그녀의 말이었다. 따옴표와 함께 이준혁, 나랑 결혼해줘. 다음 사진은 이준혁의 얼굴이었다. 기쁨과 놀라움이 교차하는 표정. 그는 송하은을 눈밭에서 이렇게 세우고 아주 꽉 끌어안았다.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고 오로라 아래에서 그들의 눈물마저 빛나는 듯했다. 얼마나 감동적이고 로맨틱한가. 성공한 여성 CEO가 사랑하는 남자에게 직접 청혼하다니. 그리고 나와 7년을 얽매였던 이른바 그녀의 남자친구인 나는 그 순간 만약 정말로 전화를 걸었다면 그야말로 엄청난 신뢰를 범했을 것이다.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는 순간 내 심장은 통제할 수 없이 격렬하게 수축했다. 송하은이라는 이름에 그 끈은 내 마음속에서 7년 내내 팽팽하게 당겨져 밤낮 없이 풀리지 않았다. 그 끈은 그 순간 툭 하고 끊어졌다. 그리고 그 끈이 끊어졌기에 지금 그녀에게 얌전하다는 평가를 받는 내가 있을 수 있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여전히 아름다운 송하은의 얼굴에 다시 시선을 고정했다. 손을 뻗어 벨벳 상자를 들고 다시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힘이 조금 들어갔는지 상자가 그녀의 부드러운 손바닥에 부딪혔다. 필요 없어. 나는 심호흡을 하며 목소리가 평온하게 들리도록 했었다. 이건 내가 네 결혼 선물로 주는 거야. 그녀의 얼굴에 한 줄기 명백한 당혹감이 스치듯 지나갔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이내 그 당혹감은 분노로 변했다. 그녀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네가 이미 알았다면 직접 물어보면 되잖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늘 그랬던 고압적인 불만이 섞여 있었다. 비아냥거리는 게 재밌어? 나는 침묵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연기를 기다렸다. 그녀는 역시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그 청혼은 그냥 장난이었어. 우리 팀 내기에서 져서 벌칙 게임을 한 거야. 그냥 기념으로 남기려고 한 거지. 내가 어떻게 정말 그 남자랑 결혼하겠어? 장난이라니.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갑자기 깨달았다. 우리 7년의 감정이야말로 진짜 장난이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나는 그 웃기지 않는 광대였다. 송하은.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또렷하게 말했다. 우리 헤어지자.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다. 그 아름다운 눈동자 속 모든 부드러움과 피오가 사라지고 차가운 겨울날 얼어붙은 호수처럼 날카로운 한기만이 남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고 거부할 수 없는 명령조였다. 나한테 헤어지자는 말은 꺼내지도 마. 절대로. 그녀의 강압적이고 확고한 태도는 지난 7년 동안 내가 그녀에게 보인 100번의 순종과 맹종에서 비롯되었다. 나는 지금 어떤 논쟁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그녀의 분노를 무시하기로 했다.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 조용히 서재로 향했다. 서재에 들어서자마자 문을 닫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유선 전화기 옆으로 갔다. 수화기를 들고 천천히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엄마, 제가 집에 가서 임시 가문과 혼인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전화 너머 어머니의 목소리는 잠시 놀란 후 억누르기 힘든 기쁨으로 터져나왔다. 좋다. 너무 좋다. 민준아,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내가 당장 사람 시켜서 결혼식 모든 일을 준비하게 할게. 너는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냥 돌아와서 참석만 하면 돼. 재벌가의 혼사는 늘 이랬다. 감정은 묻지 않고 오직 이득만을 추구했다. 어머니는 내가 집에 돌아와 가업을 잇고 당시 가문의 지위를 굳히는 것을 오랫동안 바라셨다. 사실 송하은이 아니었다면 내 인생의 계획은
진작에 정해진 이 길 위에 있었을 것이다. 7년 전 송하은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내던지고 이 낯선 도시로 와서 그녀가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도왔다. 그때 나는 미친 사람처럼 열심히 일했다. 밤새 기획안을 만들고 고객들과 기획안을 만들고 이 몇 년 동안 회사는 정말로 점점 더 좋아졌고 규모도 커졌으며 매출도 늘어났다. 하지만 그녀는 변했다. 특히 1년 전 이준혁이 회사에 들어와 그녀의 비서가 된 후부터 그녀가 나를 보는 눈빛은 완전히 달라졌다. 예전의 사랑과 의존, 존경은 모두 형식적인 태도와 불쾌함, 그리고 비난으로 변했다. 나는 그녀와 맛있는 식사를 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늘 시간이 없다고 했다. 한 번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촛불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예전의 감정을 되찾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준혁의 전화 한 통에 프로젝트에 작은 문제가 생겼다며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나는 차가워진 음식들로 가득 찬 테이블에 홀로 남겨졌다. 그 순간 내 마음도 조금씩 차가워졌다. 나도 노력해보았다. 그녀에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물었고 고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늘 미간을 찌푸리며 한마디로 나를 회피했다. 강민준, 너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그래, 내가 예민하게 군 것이었다. 그렇다면 내가 왜 계속 이렇게 버텨야 한단 말인가? 계속 버티는 것은 나 자신을 더욱 비참하고 우스꽝스럽게 만들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서재에서 나왔을 때 송하은은 이미 거실에 없었다. 우리는 한때 즐거움과 웃음으로 가득했던 집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다. 나는 안방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불을 안고 조용히 객실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침대에 몸을 던졌다. 낯선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안방에서 송하은의 억눌린 듯 즐거운 웃음소리가 이따금 들려왔다. 전화 너머 상대가 누구인지는 굳이 짐작할 필요도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내 휴대폰 화면이 밝아졌다. 이준혁이 보낸 음성 메시지였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송하은의 물기 어린 부드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녀는 이준혁에게 잠자리 동화를 읽어주며 글을 채우고 있었다. 나는 무표정하게 휴대폰을 껐다. 이런 유치한 도발에 나는 한치의 동요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지금 나는 그저 푹 자고 싶었다. 송하은은 오늘 밤 분명 안방에서 혼자 잠들 것이다. 이준혁이 온 이후로 그녀는 온갖 이유를 대며 나와 한 침대에서 자는 것을 거부했다. 처음에는 이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그녀가 왜 갑자기 이렇게 차가워졌는지 반복해서 추측하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해방감만 느껴질 뿐이었다. 마음속 그 불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완전히 꺼져버린 것 같았다. 다음 날 나는 평소처럼 회사로 출근했다. 사직서를 작성해 인쇄한 후 서류 가방에 넣었다. 회사 정문에 들어서자마자 송하은이 손에 예쁜 보온 도시락통을 들고 사장실로 성큼성큼 걸어가는 것이 보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내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마치 온 세상이 그녀와 그녀가 만나러 가는 사람만을 위한 것처럼 나는 묵묵히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녀가 사장실 문을 열자 과거 내가 불쾌감을 피하기 위해 절대 가까이 두지 않았던 그 책상 위에는 이미 정갈한 아침 식사가 가득 차려져 있었다. 송하은은 다정한 표정으로 도시락통을 열고 이준혁에게 반찬을 덜어주었다. 마치 귀한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러운 손길이었다. 이거 먹어봐. 내가 아주머니께 특별히 부탁해서 만들게 한 거야. 송하은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러웠다. 이준혁은 먹이를 기다리는 새처럼 입을 벌리고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먹었다. 다 먹은 후 송하은은 휴지를 뽑아 아주 자연스럽게 그의 입가에 묻은 소스를 닦아주었다. 천천히 먹어. 옷에 묻히지 말고. 그녀는 나지막이 일러주었다. 이때 이준혁이 고개를 들어
문가에 서 있는 나를 보았다. 그의 입꼬리는 숨김없이 기웃음을 머금었고 눈빛의 도발은 날카로운 바늘처럼 나를 찔러왔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심장이 익숙하게 옥신거리는 통증을 느꼈지만 나는 억지로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갑자기 송하은의 귀에 바싹 다가갔다. 따뜻한 숨결이 송하은의 귓불에 닿았다. 그는 나지막이 무언가를 속삭였다. 다음 순간 송하은은 그제야 나의 존재를 알아차린 듯 했다.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 손을 뻗어 블라인드를 촤르륵 소리와 함께 모두 닫았다. 회사에서 나와 송하은의 관계는 비밀 연애였다. 아무도 알지 못했다. 모두가 보기에 그녀와 이준혁은 얼마나 친밀하고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는지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연히 그들이 연인이라고 생각했다. 덕분에 나의 사직서 제출 과정은 순조로웠다. 인사 담당자는 심지어 별다른 질문도 하지 않고 그저 형식적으로 만류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순조로워도 떠날 사람은 떠나는 법. 나는 회사에 며칠 더 머물러야 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이준혁이 열정적인 얼굴로 나를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는 닿지 않았다. 민준 형, 오늘 저녁에 하은이랑 프랑스 요리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형도 같이 갈까요? 여러 명이 가면 더 재밌잖아요. 나는 심지어 형식적으로 대답할 생각조차 없었다. 됐어. 나 할 일 있어. 말을 마친 나는 그를 다시 보지도 않고 곧장 그를 스쳐 지나 회사 정문 방향으로 걸어갔다. 뒤에서 송하은의 분명한 분노가 담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음량을 높여 마치 나에게 들으라는 듯이 말했다. 신경 쓰지 마. 저 사람 어떤 사람인지 너도 알잖아? 소심하고 질투심 많잖아? 하루 종일 질투만 하려고 해. 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그 빌딩을 나섰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나는 무료하게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다. 화면에 이준혁의 SNS 업데이트 알림이 떴다. 세상에. 이게 무슨 신이 내린 사장님이야. 내가 게임 좋아하는 거 알고는 아예 최고 사양 게임 장비를 통째로 선물해 주셨어. 사랑해요. 사랑해요. 새 장비 옆에 앉아 화면을 응시하며 몰두하고 있었다. 사진 한쪽 구석에는 송하은이 다른 게임 컨트롤러를 쥐고 다정한 미소를 띤 옆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나 역시 한때 열렬한 게임 애호가였다. 하지만 내가 게임을 할 때마다 송하은이 보기만 하면 그녀는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고 혐오스러운 말투로 말했다. 다 큰 사람이 3살짜리 애처럼 유치하게 뭐 하는 짓이야. 나중에 한 번은 그녀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화가 엄청나게 나서 말없이 달려와 플러그를 뽑더니 내 소중한 게임기를 3층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다. 쿵 하는 그 엄청난 소리는 마치 내 심장을 세게 내리친 듯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그녀는 이준혁에게 기꺼이 최고급 장비를 사주었을 뿐만 아니라 신이 나서 그와 함께 게임을 하고 있었다. 이 엄청난 대비는 나로 하여금 그녀가 당시 싫어했던 것이 과연 게임 그 자체였는지 아니면 게임을 하는 나였는지 생각하게 만들었다. 나는 서둘러 이 생각을 잘라냈다. 더 이상 생각해서는 안 된다. 더 생각하면 이미 썩어버린 상처들이 다시 피범벅이 될 뿐이었다. 밤에 씻고 나서 피곤한 몸으로 객실 침대에 누웠다. 막 잠이 들려는데 휴대폰이 갑자기 웅 하고 진동했다. 이준혁의 영상통화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화면 속 이준혁의 얼굴이 카메라 앞에 나타났다. 그는 만취한 송하은을 힘겹게 부축하고 있었다. 배경은 은은한 조명의 호텔 복도였다. 민준 형, 제가 이 영상통화를 건 건 그냥 증명하고 싶어서예요. 그의 목소리는 무척이나 진심 어린 듯 들렸다. 하은 씨가 취했지만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원래는 진흙처럼 그의 어깨에 축 늘어져 있던 송하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흐릿했고
두 뺨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입술은 살짝 벌어져 있었고 그녀는 부드럽게 다가가 이준혁의 뺨에 입을 맞췄다. 부드럽고 취기 어린 키스였다. 부드럽고 취기 어린 키스였다. 이준혁은 처음에는 일부러 놀란 척 멍하니 있다가 이내 얼굴에 억누를 수 없는 특이한 향한 미소가 번졌다. 민준 형,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하은 씨가 분명 너무 취해서 저를 형으로 착각한 거예요. 제가 당장 그녀를 돌려보낼게요. 나는 화면 속 그 위선적인 얼굴을 보며 갑자기 웃고 싶어졌다. 그래서 나는 정말로 웃었다. 그렇게 수고할 필요 없어. 내 목소리는 날씨 이야기를 하듯 평온했다. 그냥 너희 둘이 밖에서 방 하나 잡아. 말을 마치고 나는 바로 전화를 끊었다. 깊은 밤 급하고 거친 문 두드리는 소리에 얕은 잠에서 깨어났다. 나는 마음속 자증을 억누르며 일어나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송하은이 비틀거리며 거의 온몸의 무게를 이준혁에게 기대고 있었다. 나는 옆으로 비켜서 그들이 들어오게 했다. 이준혁은 송하은을 부축하며 두 눈으로는 나를 이리저리 훑어보았고 얼굴에는 아첨하는 미소가 가득했다. 민준 형, 하은 씨가 저한테 청혼한 일 때문에 형이 화났다고 들었어요. 나는 차갑게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준혁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특이한 양함이 숨겨지지 않았다. 됐어요. 그만 시침있대요. 그의 얼굴에 띈 미소는 순식간에 친밀하면서도 경멸적인 것으로 변했다. 정말 못 참겠으면 그냥 깔끔하게 헤어져요. 질척거리면서 하은 씨한테 매달리지 말고요. 제가 말하는데 설령 당신들이 나중에 결혼한다고 해도 당신은 바람 맞는 신세밖에 안 될 거예요. 만약 예전 같았으면 이런 말을 들으면 나는 분명 키가 거꾸로 솟아올라 당장 달려들어 그와 몸싸움을 벌였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내 마음속에는 한치의 파동도 없었다. 나는 그저 차갑게 그를 바라보며 이빨 사이로 두 글자를 쥐어짰다. 나가. 내 눈빛은 분명 어른 같았을 것이다. 이준혁은 내 시선에 조금 섬뜩했는지 흥 하고 코웃음을 치고 송하은을 놓아준 채 돌아섰다. 나는 바로 방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송하은의 몸에서 풍기는 술과 다른 사람의 향수 냄새가 뒤섞인 역겨운 냄새를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나는 한숨을 내쉬고 체념한 듯 그녀를 욕실로 끌고 들어갔다. 나는 힘겹게 그녀의 외투와 셔츠를 벗겼다. 그녀의 셔츠 단추를 풀 때 나는 멍해졌다. 송하은의 속옷이 사라지고 없었다. 자세히 보니 그녀의 하얀 목에는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여개는 내 심장이 맹렬하게 수축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내 심장을 사정없이 쥐어짜고 그리고 조금씩 더 조여오는 것 같았다. 나는 손을 놓고 그녀가 차가운 타일 바닥에 축 늘어지도록 내버려둔 채 서둘러 객실로 돌아왔다. 나는 침대에 누워 반쯤 잠든 상태에서 방문이 살며시 열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어둠 속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더듬거리며 내 침대 위로 올라왔다. 송하은이었다. 그녀는 뒤에서 나를 살며시 안았다. 몸에서는 샤워 후에 축축한 물기가 느껴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흐릿했고 술 취한 듯 나른하고 몽롱했다. 준혁이가 데려다 줬어? 잠이 쏟아져서 나는 그녀와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저 짜증스럽게 목구멍에서 한 글자를 쥐어짰다. 그녀는 즉시 해명하기 시작했다. 오해하지 마. 나 준혁이랑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요즘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 너한테 제대로 설명할 시간이 없었어. 어둠 속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민준아, 우리 아이 갖자. 말을 하며 그녀의 따뜻한 손이 내 몸 위를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목소리도 부드럽고 농염하게 변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는 영화처럼 수많은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지난 7년 동안 내가 그녀를 위해 바쳤던 모든 것, 그리고
이준혁 때문에 그녀가 나를 향해 수없이 무정하게 내리쳤던 칼날들. 그녀의 이 얼굴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내 마음속에는 한치의 욕망도 피어오르지 않았다. 어쩌면 일종의 어두운 복수심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맹렬하게 몸을 뒤집어 그녀를 아래에 깔고 그녀의 입술을 사정없이 물었다. 그것은 키스라기보다는 물어뜯고 분풀이하는 것에 가까웠다. 나는 거칠게 그녀의 얇은 잠옷을 찢어내렸다. 내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 할 때 그녀의 휴대폰이 때 아닌 소리를 냈다.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경쾌한 음악이었다. 그녀가 이준혁을 위해 특별히 설정해둔 전용 벨소리였다. 그녀의 몸은 순간 굳어졌고 눈은 갑자기 커졌다. 거의 허둥지둥 내 아래에서 벗어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전화 너머에서는 이준혁의 울먹이는 듯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송하은은 전화를 들으며 미간을 잔뜩 찌푸렸다. 짧은 통화 후 그녀는 맹렬하게 나를 밀쳐냈고 눈빛에는 초조함이 가득했다. 그녀는 빠르게 바닥에 떨어진 옷을 주워 허둥지둥 몸에 걸치며 아주 빠른 말로 말했다. 준혁이가 라운지 바에서 싸움이 붙었대. 나 지금 당장 가야 해.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기도 전에 그녀는 이미 방을 뛰쳐나갔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만 들렸다. 나는 상의를 벗은 채 멍하니 어둠 속에 앉아 그 소리가 텅 빈 방 안을 울리는 것을 들었다. 마음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말했다. 강민준, 실망하면 안 돼. 이건 애초에 예상된 결말이었잖아. 다음 날 아침 내가 회사에 가서 마지막 인수인계 절차를 밟으러 가기 전에 어머니께 전화가 왔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어머니의 억누르지 못하는 흥분된 목소리가 들렸다. 아들아, 결혼식 모든 일이 다 준비되었단다. 오늘 저녁 8시 비행기표를 예약해뒀으니 시간 늦지 않게 조심해라. 그리고 어머니는 말을 이었다. 청첩장은 이미 네 주소로 보냈으니 네 쪽에 혹시 초대하고 싶은 친구가 있으니. 나는 전화에 대고 평온하게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밤 꼭 집에 갈게요. 30분 후 내가 서둘러 회사 정문에 들어섰을 때 내 마음속에서 순간 활활 타오르는 분노가 치솟았다. 내 사무용품들, 내가 가장 아끼던 화분, 몇 권의 전문 서적, 맞춤 제작된 필통이 지금 쓰레기 더미처럼 사무실 문 앞 복도에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다. 그중 액자 하나는 차가운 바닥 타일에 뒤집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나와 이미 돌아가신 할머니의 유일한 합정 사진이 들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가슴속 분노를 억제할 수 없었다. 성큼성큼 7년 동안 내가 헌신했던 그 사무실로 돌진했다. 이준혁은 기름진 얼굴로 마땅히 내 자리여야 할 사장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는 다리를 꼬고 팔걸이에 두 손을 얹은 채 소인배가 득이아냥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는 분노를 억누르며 차갑게 입을 열었다. 여기는 내 사무실이야. 나가줘. 이준혁은 눈꺼풀조차 들어올리지 않고 여전히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나는 문 밖을 가리키며 계속해서 다그쳤다. 그리고 밖에 있는 그 물건들 네가 버린 거야? 이준혁은 드디어 반응했다. 짧고 거친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날카롭고 귀에 거슬렸다. 그는 천천히 느긋하게 말했다. 지금부터 이 사무실은 내 거야.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뭐라고? 이준혁의 얼굴에는 득이아냥함과 연민이 뒤섞인 미소가 떠올랐다. 하은 씨가 방금 최신 인사 발령을 발표했거든. 나는 다급하게 물었다. 무슨 인사 발령?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의 미소에는 비웃음이 더해졌다. 자네 마케팅 본부장 자리는 내가 인계받았고 나는 머릿속에서 옹하는 소리가 나며 마치 수많은 벌들이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것 같았다. 이럴 리가 없어. 이준혁은 의자에서 일어나 팔짱을 낀 채 나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강민준, 오늘부터 너는
내 비서야. 나는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이빨 사이로 쥐어짜듯 나왔다. 네가 뭔데? 이진혁은 나를 경멸적으로 겼는지라며 문 밖의 물건들을 가리켰다. 그래서 본부장 사무실에 속하지 않는 물건들은 내가 사람 시켜서 좀 치우게 했어.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했지만 내 마음은 무딘 칼에 이리저리 베이는 듯 했다. 7년 동안 창업했다. 길고 긴 7년이었다. 이 회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심혈을 기울였고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던가. 그런데 송하은은 그저 이 남자 때문에 이토록 쉽게 나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부정할 수 있다니. 됐어. 어차피 이 회사에 더 머물 생각도 없었다. 고작 본부장 자리일 뿐이었다. 그가 원한다면 그에게 주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내 할머니, 나의 유일한 합정사진은 이토록 모욕당해서는 안 되었다. 나는 천천히 몸을 굽혀 바닥에 떨어진 액자를 주웠다. 소매로 그 위에 묻은 먼지를 조심스럽게 닦아냈다. 그리고 일어서서 이준혁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한마디 한마디 또렷하게 말했다. 이 사무실은 필요 없어. 너 가져. 하지만 내 할머니께 사과해야 해. 이준혁은 내 말을 듣고 처음에는 멍하니 있다가 이내 엄청나게 웃긴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과장된 복소를 터뜨렸다. 웃음이 멎자 그의 얼굴 표정은 순식간에 음흉하게 변했다. 그는 손을 뻗어 내 손에서 액자를 낚아채더니 내가 보는 앞에서 높이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사정없이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쨍 하는 소리와 함께 액자가 깨지는 소리가 적막한 사무실의 폭탄처럼 터져나왔다. 어떤 것은 바닥 타일 틈새에 박혔고 어떤 것은 내 맨발목에 달라붙었다. 차갑고 날카로운 통증이 피부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지만 가슴속 치솟는 분노의 만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나는 바닥에 산산조각 난 사진을 보았다. 할머니의 미소가 갈라져 있었고 모서리에는 먼지와 유리 파편이 묻어 있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진실한 기억이었고 수많은 고난의 세월을 버티게 해준 정신적 의지였다. 그런데 이준혁이라는 이 간교한 소인배는 팔짱을 낀 채 그 자리에 서서 도발적이고 잔인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사과? 그는 비웃으며 발끝으로 바닥의 유리 파편을 짓밟았다.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죽은 사람 따위가 감히 나에게 사과를 받으려고 해? 강민준, 현실을 직시하는 게 좋을 거야. 이제 너는 나에게 비서 자리도 어울리지 않아. 지난 7년의 모든 헌신, 억울함, 그리고 불만이 이 순간 모두 솟아올라 이성을 잃은 맹수처럼 변했다. 나는 더 이상 표면적인 평정을 유지할 수 없었다. 완전히 격분한 짐승처럼 맹렬히 이준혁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내가 갑자기 행동할 줄은 예상치 못했는지 얼굴의 미소가 순식간에 굳어졌고 무의식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나는 그의 옷깃을 움켜잡고 그를 차가운 사무실 책상에 사정없이 눌러붙였다. 너무 세게 눌러붙여 그의 뼈가 부서질 지경이었다. 죽고 싶어? 내 목소리는 마치 사포처럼 거칠었고 눈빛에는 파멸적인 분노가 끓어올랐다. 내 할머니께 사과해. 이준혁은 내가 누르는 힘에 꼼짝도 못하고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여전히 뻣뻣하게 버텼다. 손 놔. 강민준, 너 미쳤어? 여기 회사야. 감히 때려봐. 그의 몸부림은 헛수고였고 그저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질러 다른 사람들을 불러들이려 할 뿐이었다. 그래, 때려보지. 나는 주먹을 꽉 쥐고 망설임 없이 내리쳤다. 그의 왼쪽 담에 주먹이 박히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이준혁은 끙 하는 소리를 내며 입가에 순식간에 피가 비쳤다. 이 주먹은 할머니의 복수이자 지난 7년 동안 짓밟힌 존엄과 배신당한 감정에 대한 복수였다. 사무실의 소동은 곧 구경꾼들을 불러 모았다. 동료들이 문가에 빽빽이 모여들었지만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했다. 바로 그때 송하은이 하이힐을 신고 급히 달려왔다.
눈앞의 광경을 본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날카로운 목소리로 꾸짖었다. 강민준, 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그 남자 놓아줘. 나는 놓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단정하고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화장은 정교했지만 눈빛 속 초조함은 숨길 수 없었다. 그것은 이준혁에 대한 걱정이었다.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가 내 할머니 사진을 부쉈어. 나는 한마디 한마디 또렷하게 말했다.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평온했다. 내가 그에게 사과하라고 했는데 그는 거부했어. 송하은의 시선이 바닥의 파편들을 스쳤다. 미간은 더욱 깊이 찌푸려졌지만 그 안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없고 오직 자증만이 있었다. 고작 사진 한 장이잖아? 부서지면 다시 인화하면 되잖아. 그걸 가지고 사람을 때려야 해. 강민준, 너 정말 점점 예의가 없어지는구나. 다시 인화하면 된다고? 나는 갑자기 웃었다. 웃음소리에는 비통함과 비웃음이 가득했다. 송하은, 7년 동안 너는 대체 나를 얼마나 알고 있었던 거야? 이건 나와 할머니의 유일한 합정 사진이야.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너는 위로 한마디조차 해주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다시 인화하면 된다고? 나는 이준혁의 옷깃을 잡은 손을 놓아주었고 그는 바닥에 축 늘어졌다. 이준혁은 부어오른 얼굴을 감싸쥐고 송하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억울함이 가득했다. 하은 씨, 그가 나를 때렸어요. 송하은은 즉시 달려가 그를 부축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순식간에 부드러워졌다. 나를 돌아볼 때 그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강민준, 이준혁에게 사과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가 이 어깨에서 아예 발붙이지 못하게 할 거야. 발붙이지 못하게 한다고? 나는 주머니에서 이미 준비해둔 사직서를 꺼내 사장실 책상 위에 사정없이 내던졌다. 종이들이 흩어졌다. 네가 신경 쓸 필요 없어. 이 직장, 이 회사, 그리고 너까지 다 필요 없어. 나는 몸을 굽혀 바닥의 사진 파편들을 조심스럽게 주었다. 휴지로 하나하나 깨끗이 닦아낸 후 주머니에 넣었다. 파편 하나하나가 지난 7년의 헛된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듯했다. 네가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 이준혁은 정신을 차리고 음흉하게 말했다. 네가 회사에 7년이나 있었으니 분명 기밀을 많이 쥐고 있을 거야. 만약 네가 함부로 말하면 내가 너를 영업기밀 누설로 고소할 거야.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내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기밀? 내가 너희처럼 그런 비열한 수단으로 먹고 살 거라고 생각해? 강민주는 늘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왔어. 7년의 헌신, 나는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어. 기밀에 관해서는 이미 모든 것을 깨끗이 비웠어.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 말을 마치고 나는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고 곧장 문을 향해 걸어갔다. 구경하던 동료들을 지나칠 때 그들의 호기심, 동정, 비웃음 가득한 시선들도 더 이상 내 마음을 흔들지 못했다. 문에 다다랐을 때 나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또렷이 울려 퍼졌다. 송하은, 우리 사이는 완전히 끝났어. 이제부터 각자의 길을 갈 뿐. 더 이상 아무런 관계도 없어. 회사 건물을 나서자 햇살이 눈부셨지만 나는 전에 없이 가벼워진 기분이었다. 주머니 속 사진 파편이 가슴을 찔렀지만 그것은 나를 완전히 깨어나게 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공항으로 향했다. 미리 탑승 수속을 마친 후 나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평온했다. 이미 공항이에요. 오늘 밤 정시에 집에 도착할게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기쁨으로 가득했다. 그래. 집에서 다 준비해뒀단다. 임서연 씨도 저녁 식사에 올 거야. 너희 둘이 먼저 알아가 보렴.
나는 응 하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혼사에 대해 나는 큰 기대는 없었다. 그저 가족에게 책임을 다하고 나 자신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고 싶을 뿐이었다. 비행기가 이륙한 후 나는 창가에 기대어 지상의 도시가 점점 작아지고 결국 희미한 점이 되는 것을 보았다. 7년의 청춘, 한결같은 사랑은 결국 마음속 상처와 주머니 속 사진 파편만을 남겼다. 나는 눈을 감고 피곤하게 잠이 들었다. 이번 잠은 유난히 편안했다. 불안도, 공포도, 송하은에 대한 미련도 없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깊은 밤이었다. 강씨 가문의 고택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다. 부모님은 이미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다. 나를 보자 어머니는 즉시 다가와 내 손을 잡았고 눈가가 살짝 붉어져 있었다. 돌아와서 다행이다.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고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생각을 바꿨으니 잘 됐어. 강씨 가문의 자손은 남녀의 정 때문에 큰일을 그르쳐서는 안 돼. 저녁 식사 때 나는 임서연 씨를 만났다. 나의 혼인 상대였다. 그녀는 단아한 원피스 차림이었고 행동은 우아했으며 눈빛은 맑았다. 재벌가 아가씨의 오만함 없이 오히려 온화했다. 그녀는 먼저 나에게 차를 따라주며 나지막이 말했다. 강 이사님, 우리 혼사가 집안 어른들이 정해주신 것임을 알아요. 하지만 앞으로 서로 존중하고 평화롭게 지내고 싶어요. 나는 그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임서연 씨,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후의 날들 나는 온 마음을 다해 가업에 매진했다. 지난 7년 동안 회사에서 쌓은 관리 경험과 전문 능력이 여기서 빛을 발했다. 나는 아버지를 따라 회사 업무를 배우고 밤새 재무제표를 보고 시장을 뛰어다니고 계약을 성사시켰다. 날들은 충실하고 바쁘게 흘러갔다. 임서연 씨도 자주 내 곁을 지켰다. 그녀는 재무에 능통하여 늘 정확한 조언을 해주었다. 우리 사이는 점점 더 원만해졌다. 뜨거운 열정은 없었지만 물처럼 스며드는 묵묵한 이해가 있었다.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고 각계 명사들이 초대되었다. 결혼식당에 송하은이 갑자기 나타났다. 그녀는 붉은 드레스를 입고 화려하게 화장했지만 눈빛 속 초췌함과 불만은 숨길 수 없었다. 그녀는 나를 막아서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아,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을까? 나랑 준혁이는 그저 한때 정신이 없었을 뿐이야.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너뿐이야.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 마음속에는 한치의 파동도 없었다. 눈앞에 이 여자는 이미 내가 과거 모든 것을 내던지고 쫓았던 그 사람이 아니었다. 송하은 씨, 내 목소리에는 분명함이 담겨 있었다. 저는 이미 결혼했습니다. 지난 일은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아요. 부디 잘 지내세요. 말을 마치고 나는 그녀를 지나쳐 멀지 않은 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임서연 씨에게 걸어갔다. 임서연 씨는 손을 내밀어 내 손을 살며시 잡았다. 눈빛은 부드럽고 확고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다시 잡았다. 마음속에는 평온함이 가득했다. 송하은은 그 자리에 서서 우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결국 힘없이 주저앉아 통곡했다. 결혼 후 나와 임서연 씨는 함께 가업을 꾸려나갔다. 날들은 평범하고 행복하게 흘러갔다. 나는 할머니의 사진 파편을 전문가에게 맡겨 복원했다. 비록 원래대로 완벽하게 돌아오지는 못했지만 온전한 미소를 볼 수 있었다. 나는 복원된 사진을 서재 책상 위에 놓아두었다. 매번 볼 때마다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가끔 나는 친구들을 통해 송하은과 이준혁의 소식을 듣곤 했다. 내가 떠난 후 그들은 권력과 이익 다툼으로 끊임없이 싸웠다고 한다. 회사의 실적은 곤두박질 쳤고 이준혁은 야심만만하게 몰래 회사 자산을 빼돌리다 송하은에게 발각되었다. 이후 두 사람은 완전히 등을 돌리고 도시 전체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질 정도로 싸웠다. 결국 회사는 파산했고 송하은은 하룻밤 사이에 여성 CEO에서 빚더미에 앉은 평범한 사람이 되었다. 이준혁 역시 사기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고 감옥에 갇혔다. 이 소식들을 들었을 때 나는 임서연 씨와 함께 새집 정원을 꾸미고 있었다. 임서연 씨가 나에게 꽃 한 송이를 건네며 나지막이 물었다. 그들 소식 들었는데 괜찮아요? 나는 꽃을 받아 꽃병이 꽂으며 살짝 미소 지었다. 다 지난 일이야. 지금은 아주 좋아. 그래, 다 지난 일이었다. 그 가슴 깊이 새겨진 상처들, 그 모든 것을 내던진 헌신은 모두 과거가 되었다. 7년의 헛된 꿈은 비록 아쉬움은 남았지만 나를 성장하게 했고 진심과 거짓을 분별하는 법을 배우게 했다. 해질녘, 황금빛 노을이 정원에 쏟아져 내렸다. 임서연 씨는 내 어깨에 기대어 있었다. 우리는 함께 하늘 끝 노을을 바라보았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송하은과 이준혁의 연락처를 지웠다. 과거에 대한 잔존하는 사진들도 삭제했다. 주머니 속 복원된 사진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나는 할머니께서도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셨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나만의 행복을 찾았다. 이제부터 남은 삶은 모두 평탄한 길이고 모두 밝은 빛이었다.